젊을 때는 몸에 좋다고 믿고 먹던 음식이 이른을 넘기면 단 하루 만에 신장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은 과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이 장면을 수없이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특히 양배추처럼 평생 건강식으로 알고 지내온 음식일수록 노년기에 들어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양배추는 위에 좋고 암을 예방하고 뼈와 관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매일 드십니다. 즙으로, 생으로, 혹은 한 번에 많이요. 문제는 바로 그 아무 생각 없이 라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분명히 변하지만 음식 먹는 습관은 젊을 때 그대로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로 85살이 되었고 의사로서 거의 50년 가까이 환자 곁을 지켜왔습니다. 그동안 수만 명의 중장년, 노년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며 진료해왔고 특히 신장과 대사, 노화로 인한 만성질환을 오랫동안 살펴보아 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과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 비슷한 생활을 하시던 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위가 약하다는 말을 듣고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믿고 매일 아침 양배추즙을 드시던 70대 후반의 어르신이었습니다. 처음엔 속이 편해지는 것 같아 안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리가 붓고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소변색과 양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 신장이 상당한 부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가장 먼저 하신 말은 이랬습니다. 선생님, 저는 좋은 것만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양배추를 끊으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이가 든 몸에 맞지 않는 방식과 조합을 피하고 지금의 몸 상태에 맞게 조심스럽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노년층에게 양배추가 때로는 위험해질 수 있는지,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섭취 습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평생 먹어온 이 익숙한 채소를 앞으로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승호 박사입니다. 문제는 양배추가 아니라 나이든 몸입니다. 이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양배추는 여전히 훌륭한 채소입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수없이 환자분들께 권해왔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같은 양배추를 먹고도 몸이 편해지지 않고 오히려 여기저기 부담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면 답은 음식이 아니라 몸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양배추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속 쓰림이나 더부룩함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암 예방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연구들도 많습니다. 젊었을 때 혹은 장기 기능이 충분히 건강할 때는 이런 장점들이 비교적 순조롭게 몸 안에서 작용합니다. 하지만 쉰을 넘기면서부터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집니다. 특히 신장과 간은 예전과 같은 속도로 일하지 않습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여과율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간 역시 해독과 대사를 담당하지만 젊었을 때처럼 빠르고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며 예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양배추 속에는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들뿐 아니라 미네랄과 여러 활성 물질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젊은 몸에서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오면 필요한 만큼 쓰이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말 그대로 들어오면 나가는 몸이죠. 그래서 특별한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을수록 몸이 가볍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몸은 다릅니다. 신장과 간의 처리 속도가 느려지면서 들어온 것들이 예전처럼 깔끔하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조금씩 쌓이고 특정 장기에 눌러 앉고 그 부담이 누적됩니다. 이때부터는 쌓이고 눌리고 부담되는 몸이 됩니다. 같은 양배추를 먹어도 어떤 분은 아무 문제가 없고 어떤 분은 부종이나 피로, 소변 변화 같은 신호를 먼저 느끼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 중 하나가 있습니다. 건강식은 몸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만 약이 된다는 말입니다. 신장과 간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는 양배추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예전과 같은 양,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섭취하면 그 좋은 성분조차 부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배추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년기에 접어들며 많은 음식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노년기 건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농도를 낮추고 양을 조절하고 몸 상태에 맞게 섭취하면 여전히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무심코 습관처럼 매일 같은 방식으로 먹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특히 양배추를 드실 때 노년기에 신장을 힘들게 만드는 대표적인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섭취 습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승호 박사입니다. 씹지 않는 건강식은 신장에겐 폭탄입니다. 이 표현이 조금 과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해왔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뒤에도 건강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양배추즙을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 한편이 늘 무거웠습니다. 드시는 분의 의도는 분명히 좋지만 그 방식이 몸의 변화와 어긋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양배추즙은 대부분 장시간 보관과 유통을 위해 고온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비타민유나 일부 항산화 성분은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대신 무엇이 남을까요? 당분과 칼륨 같은 미네랄은 상대적으로 그대로 혹은 더 농축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맛은 부드럽고 마시기 쉬워지지만 실제로는 양배추의 장점은 줄고 부담은 커진 상태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섬유질입니다. 우리가 채소를 씹어 먹을 때 섬유질은 소화와 흡수 속도를 천천히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막아주고 미네랄도 서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즙 형태가 되면 이 과정이 거의 사라집니다. 섬유질이 없는 상태에서 당과 칼륨이 한꺼번에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결과는 곧바로 혈액으로 흡수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젊은 신장은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버텨냅니다. 순간적으로 부담이 가더라도 빠르게 조절하고 여분은 소변으로 배출해냅니다. 하지만 노화된 신장은 다릅니다. 여과 속도도 느리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도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농축된 양배추즙이 매일같이 들어오면 신장은 쉬지 못한 채 계속해서 과부하를 받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속에서는 작은 균열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중 하나가 고칼륨 혈증입니다. 칼륨은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는 피로감, 손발에 힘 빠짐,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 같은 신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 증상으로 넘기지만 그 뒤에는 신장의 부담이 숨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손상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양배추즙을 매일 아침 습관처럼 드시는 분일수록 신장의 사구체라는 아주 미세한 여과 구조가 조금씩 손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눈에 띄는 통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누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검사 결과를 보고서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고 놀라시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양배추 그 자체가 아니라 씹지 않고 농축된 형태로 매일 반복해서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몸이 젊을 때는 괜찮았던 방법이 나이가 들면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노년기 건강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다면 양배추를 완전히 피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같은 양배추라도 신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그래도 먹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승호 박사입니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이 말을 꼭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양배추즙의 위험성을 말씀드렸다고 해서 양배추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오해하실까 봐서입니다. 저는 평생 환자분들께 참지 말고 피하지 말고 몸에 맞게 조절하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극단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선택과 속도 조절에서 지켜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양배추를 즙이나 갈아서 드시고 싶다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입니다. 시중 제품을 고르실 때는 반드시 저온 압착 방식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온 처리된 제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효한 성분은 줄어들고 부담이 되는 성분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온에서 천천히 가공된 제품은 그나마 성분의 균형이 유지되고 몸에 들어왔을 때의 자극도 훨씬 적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기준은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는지입니다. 양배추를 먹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섬유질인데 정작 즙으로 만들면서 이것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섬유질은 단순히 장 운동만 돕는 것이 아니라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완충장치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의 몸에는 이 완충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분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나누어 흡수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색깔도 하나의 힌트가 됩니다. 너무 짙은 갈색이나 탁한 색의 양배추즙은 농축 과정이 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한 한 연한 녹색을 띠는 제품이 상대적으로 자극이 적고
부담도 덜한 편입니다. 이런 기준들은 완벽한 제품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년기의 몸에 조금이라도 덜 무리가 가는 선택을 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섭취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조건을 잘 갖춘 제품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여러 번 드시거나 공복에 드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음식이 어느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섭취하면 위와 장에서 흡수 속도가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반대로 공복에 마시면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권하는 방법은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입니다. 양배추를 살짝, 정말 1분, 2분 정도만 찐 뒤에 갈아서 소량 드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생양배추의 자극은 줄이고 섬유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흡수 속도도 자연스럽게 늦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노년기 건강관리에서 이 조절감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노년기 건강식의 기준은 얼마나 좋은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흡수되는가입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빠르게, 많이, 매일같이 들어오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천천히 들어오고 적당히 머물다. 무리 없이 나가는 것이 노년기의 몸이 가장 편안해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양배추를 먹는 방식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생으로 먹는 양배추가 특정 분들, 특히 갑상선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지 차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승호 박사입니다. 살이 찌고 추위를 탄다면 양배추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장을 들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양배추는 가볍고 담백한 채소인데 어떻게 체중 증가나 추위를 타는 증상과 연결될 수 있느냐는 반응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만나며 느낀 것은 노년기에는 몸에 좋다고 믿어온 음식이 의외의 방식으로 몸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생으로 먹는 양배추가 그렇습니다. 양배추를 생으로 드실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성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이트로겐입니다. 고이트로겐은 갑상선이 요오드를 흡수하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인데 이 흡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호르몬 생성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이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갑상선의 여유는 줄어들고 작은 방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속도 조절기와 같습니다. 천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쓰는 속도를 조절하며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이끕니다. 이 기능이 조금만 떨어져도 몸은 즉각 신호를 보냅니다. 예전과 똑같이 먹고 비슷하게 움직이는데도 체중이 서서히 늘고 손발이 차가워지며 유난히 추위를 타게 됩니다. 피로가 쉽게 쌓이고 아침에 몸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로 받아들이지만 그 이면에는 갑상선 기능의 변화가 숨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는 분들은 50, 60대 여성분들입니다. 이 시기는 호르몬 변화가 겹치면서 갑상선이 예전만큼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건강을 위해 혹은 다이어트를 위해 생양배추를 자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샐러드로 매일 드시거나
집으로 가라 공복에 드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가볍고 좋다고 느끼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늘어요. 요즘은 왜 이렇게 추위를 타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신호는 목 주변의 변화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이 찐 것처럼 느껴지지만 스스로 만져보면 목이 두꺼워진 느낌이 들거나 예전보다 단단해진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변화는 반드시 병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는 있습니다. 특히 생양배추 섭취가 잦았던 분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는 식습관부터 다시 살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배추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생으로 그리고 자주 먹는 방식입니다. 노년기의 몸은 젊을 때보다 훨씬 섬세해져 있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균형이 흔들릴 수 있고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이라도 조리 방법과 섭취 빈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는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 없이 살이 찌고 전보다 추위를 많이 타고 쉽게 피로해진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기 전에 식탁 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 매일같이 반복되는 습관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다면 갑상선을 보호하면서도 양배추를 계속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생으로 먹는 대신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실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승호 박사입니다. 단 2분이면 독이 약으로 바뀝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노년기의 건강관리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조리 시간입니다. 같은 양배추라도 어떻게 손질하고 얼마나 익히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이 차이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이트로겐은 생양배추에 그대로 들어있을 때 갑상선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분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양배추를 오래 끓이거나 볶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 1분에서 2분 정도만 살짝 찌는 것으로도 고이트로겐의 작용은 크게 줄어듭니다. 동시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비타민 U는 이 정도의 짧은 조리 과정에서는 비교적 잘 유지됩니다. 즉, 갑상선에 부담이 되는 요소는 줄이고 양배추의 장점은 살리는 방법이 바로 이 짧은 찜 과정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종종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양배추는 불에 약해지는 채소가 아니라 불 덕분에 몸에 맞아지는 채소입니다. 오래 익히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숨이 살짝 죽을 정도, 색이 선명한 연두빛을 유지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조리한 양배추는 자극이 훨씬 줄어들고 위와 장에서도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무엇보다 갑상선이 불필요한 긴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같은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분들, 갑상선 기능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평소 몸의 변화가 크지 않은 분들이라면 가끔은 생양배추를 드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외식 자리에서 샐러드를 조금 드시는 정도라면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매일, 그리고 반복적으로 생양배추를 주식처럼 드시는 경우입니다. 반면 갑상선 기능이 약하다고 진단받았거나 이유 없이 살이 찌고 추위를 많이 타며 피로가 쉽게 쌓이는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것은 조심하자는 권고가 아니라
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묻지만 노년기의 몸에서는 조금이 쌓여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조리법이 단순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레시피나 많은 양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살짝 찐 양배추에 소량의 다른 채소를 곁들이거나 평소 드시던 반찬에 조금 더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양배추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갑상선에도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식탁에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식사는 완벽함을 목표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지속 가능함이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몸이 편안해하는 방식으로 오래 이어갈 수 있는 습관이 결국 건강을 지켜줍니다. 단 이분의 조리 시간이 몇 달, 몇 년 뒤에 몸 상태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양배추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음식과 약이 서로 부딪힐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승호 박사입니다. 건강식이 약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문장은 제가 노년기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자주 마음속으로 되뇌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음식을 챙겨 드시지만 이미 복용 중인 약과의 관계까지 함께 생각하시는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특히 양배추처럼 몸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채소일수록 약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경계심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이 필요할 때 잘 응고되도록 돕고 출혈을 막아주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젊고 건강한 분들에게는 이 기능이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작은 상처가 나도 잘 아물고 몸의 균형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문제는 이 비타민 K의 좋은 역할이 특정 약을 복용 중인 노년층에게는 다른 의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다니다 보면 혈압약이나 한근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약들은 혈액이 지나치게 끈적해지지 않도록 조절하고 혈전이 생기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처방됩니다. 다시 말해 약은 혈액을 비교적 부드럽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비타민 K가 매우 풍부한 음식을 매일, 그것도 일정하지 않은 양으로 섭취하게 되면 약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은 꼬박꼬박 먹었어요. 대신 몸에 좋다는 채소를 많이 먹었을 뿐인데요. 바로 이 지점이 위험해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비타민 K가 풍부한 양배추를 꾸준히, 특히 즙이나 대량 섭취 형태로 드시면 한근고제의 효과가 생각보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약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혈액이 다시 끈적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그 결과 혈전이 생길 위험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런 변화는 대부분 조용히 진행됩니다. 특별한 통증이나 눈에 띄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환자분 스스로는 나는 약도 잘 먹고 음식도 건강하게 챙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약과 음식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조금만 알고 조금만 조절했어도 피할 수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비타민 K가 나쁜 성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양배추가 위험한 음식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문제는 약을 복용 중인 상태에서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특히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이 아닌 들쑥날쑥한 방식으로 섭취할수록 몸은 균형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노년기의 몸은 젊은 시절보다 이런 변화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혈관 약을 드시는 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식은 약을 돕는 선에서 머물러야지. 약과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음식이 정작 생명을 지켜주는 약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면 그 선택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다면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양배추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완전히 피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한 선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일상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승호 박사입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께 양배추 이야기를 꺼내면 종종 이런 반응을 보십니다. 몸에 좋다니까 더 많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프지 않으려고 챙겨 먹는 음식인데 그게 오히려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누구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안전 원칙이 있습니다. 약을 복용 중일 때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것은 양배추를 진한 즙 형태로 마시는 것입니다. 생양배추를 갈아 만든 즙은 흡수가 매우 빠르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성분이 한꺼번에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한금고제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겐 상황이 달라집니다. 약은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며 작용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영양 성분의 유입이 그 균형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건강해지려고 마신 한 잔이 약의 리듬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매일 대량으로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아침 저녁으로 양배추를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음식도 반복되면 누적 효과가 생깁니다. 특히 약을 장기간 복용 중인 분들은 매일 같은 식재료를 많이 먹는 습관이 약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스스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눈에 띄는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방식입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께 비교적 안전한 방법은 익힌 양배추를 소량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살짝 데치거나 볶는 과정에서 성분의 작용이 부드러워지고 몸에 들어오는 속도도 완만해집니다. 무엇보다 양을 욕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찬 한 접시, 식사의 일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약 복용 시간과 음식 섭취 사이에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약을 드신 직후나 바로 전에는 양배추를 피하고 최소한 몇 시간의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간격은 약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작은 배려이자 큰 안전장치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다가 약효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음식은 약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약은 지금의 몸을 지켜주는 버팀목이고 음식은 그 곁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조력자여야 합니다. 역할이 뒤바뀌는 순간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좋은 음식인가 보다 먼저 지금 내 몸의 상황에 맞는가를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원칙이 왜 특히 신장과 깊이 연결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신호를 놓치기 쉬운지에 대해 조금 더 천천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양배추는 결국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 걸까요? 걱정을 안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해답을 드리는 것. 이 파트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위험을 피하면서도. 양배추의 장점은 살리는 방법 말입니다. 먼저 꼭 기억해야 할 공통된 원칙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첫째는 농축하지 말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다는 이유로 재료를 갈고 압축해 한 컵에 담아버리는 순간 음식은 성격이 달라집니다. 몸은 원래 천천히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우리가 서두르는 바람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양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러운 형태를 유지할수록 몸은 덜 놀라고 더 편안해집니다. 둘째는 과용하지 말 것입니다.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부담이 됩니다. 매 끼니마다 매일 빠짐없이 챙겨야만 효과가 있는 음식은 없습니다. 오히려 간격을 두고 필요할 때 적당히 먹는 것이 몸의 리듬을 지켜줍니다. 오늘 먹었다면 내일은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건강은 꾸준함이지 집착이 아닙니다. 셋째는 내 몸 상태에 맞출 것입니다. 이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양배추라도 약을 드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몸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화가 약한 날, 컨디션이 떨어진 날에는 양을 줄이고 몸이 편안할 때만 소량으로 곁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에게 좋았던 방법이 반드시 나에게도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원칙 위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양배추에 사과를 소량 곁들이는 방식입니다. 사과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수분은 양배추의 성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건 소량입니다.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양배추이고 사과는 그 균형을 맞춰주는 조연일 뿐입니다. 함께 먹되 욕심내지 않는 것, 이 조합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속이 덜 더부룩하고 식후의 부담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무엇보다 몸이 스스로 괜찮다고 신호를 보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오래 지키는 비결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문장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나쁜 음식은 없습니다. 잘못 먹은 방법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음식을 탓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조급함과 과한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몸은 늘 천천히,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그 속도를 존중해 줄 때 음식은 비로소 약이 아닌 도움이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내일 식탁에서 오늘보다 조금 덜 욕심내는 것, 내 몸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듣는 것.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실천이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마지막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다는 뜻일 겁니다. 오늘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어디선가 새롭게 등장한 슈퍼푸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먹어온 익숙한 음식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낯선 자극보다 이해받고 존중받을 때 훨씬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음식을 무조건 피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험한 조합은 조심하고 나이에 맞게 조리법을 바꾸며 욕심내지 않고 단순하게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생으로 먹는 것이 늘 정답은 아니고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 몸의 상태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천천히 조절하는 태도 자체가 이미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실천에서 지켜집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혹은 내일 장을 보러 가는 길에서 이건 내 몸에 지금 괜찮을까 하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쌓여서 어느 날 몸이 훨씬 편안해졌다는 신호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또 하나의 좋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조심해야 할 음식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겁주지 않으며 함께 이해해가는 방식으로요. 구독과 시청으로 계속 함께해 주신다면 앞으로의 시간도 더 든든한 건강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그리고 내일의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